자,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죄. 이렇게 위변조된 유가증권을 마치 정상적인 유가증권인 것처럼 사용하는 걸 이걸 행사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조, 변조, 작성, 허위기재한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수출함으로써 성립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이때 객체는 위변조 또는 허위 작성된 것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원본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조된 유가증권에 복사본을 사용하는 건 행사죄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이때 복사도 흑백 복사라고. 우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흑백 복사하면 통화 위조 안 되죠? 그럼 그 수표를 흑백 복사해도 유가증권 위조 안 되고, 위조가 안 되니 개뿔은 무슨 행사죄는 더더욱 안 되지. 흑백 복사한 걸 진짜처럼 어떻게 사용을 해? 불가능하죠. 단 만일 뭐였다면 정교한 칼라 복사였다면 가능하죠. 행사 이렇게 진정한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고, 1. 유통 상태에 두어야만 성립되는 위조통화 행사죄와는 달리 유가증권은 유통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단순한 제시도 유가증권 행사죄가 성립한다. 이것도 옛날부터 교수님들이 이렇게 쓰니까 그냥 다들 이렇게 쓰는데, 단순 제시는 통화건 유가증권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봤던 환어음 있지? 환어음. 이 환어음은 미국에 있는 업자가 갑한테 보내주면 이 환어음을 들고 이 의리 지정한 병원, 의리 지정한 은행, 아메리칸 뱅크라고 합시다. 뱅크에 가서 이 10억짜리 환어음을 이제 제시하고 돈 10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건 안 해봐서 모를 거야. 자기압 수표 같은 건 그냥 뭐 하면 돼? 들고 은행 가서 돈 달라고 그냥 팍 줍니다. 근데 환어음은 아니야. 10억짜리 돈을 받으려면 먼저 돈 받기 전에 지급 제시라는 걸 먼저 해야 돼. 그래서 갑이 이 을이 보내준 어음을 들고 은행에 가서 지급 제시를 하면 은행에서 언제 오라고 합니다. 3월 10일 날 지급 제시하면 13일 날 오라고 그래. 그 사이에 갑은 A는 을한테 연락을 하지. 이런 사람이 지금 10억 원 당신이 발행한 환어음 들고 왔는데 당신 예금 통장에서 꺼내줘도 되겠느냐? 만일 을이 아직 노트북 1000대를 못 받았다면 그거 지불하면 안 됩니다. 아직 안 돼요. 라고 할 거고, 받았으면 오케이. 사인 떨어지면 이제 지급 들어간다고. 바로 이때 그 환어음을 지급받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이 지급받기 위해서 하는 제시, 이게 권리 행사로서 제시거든. 이게 행사가 된다는 것이지. 똑같은 논리로 1000만원짜리 수표, 아까 그놈 여친한테 돈 많다는 거 자랑하려고 이거 1000만원짜리 수표 칼라로 복사한 다음 돈 많은 것처럼 여기 여친한테 보여주고 다닌 거, 이거 유가증권 위조죄와 행사죄 돼 안 돼? 안 돼. 그런 거 신용 돈 많다는 걸 자랑하려고 보여주는 게 무슨 제시야? 그게 제시가 사실은 단순한 제시는 제시가 아니고, 유가증권은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지급 제시를 해야 할 그런 환어음 같은 게 있다고. 일반 건 아니야. 일반적인 건 바로 이 지급 제시를 필요로 하는 환어음의 경우 지급 제시하면 그게 권리 행사하고 그게 행사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냥 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단순히만 빼도 조금 괜찮은데, 신용을 얻기 위해서 단순히 이걸 뺐어야지. 사실은 유통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제시하는 것도 유가증권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한테 교부하면 행사가 된다 안 된다? 위조된 걸 아는 자한테는 행사가 원래 안 되지만 그 인간이 요걸 건네주면 틀림없이 모르는 사람한테 사용하리라는 걸 알고 건네주면 이때는 행사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겁니다. 3.
위조 유가증권의 교부자나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 위조를 공모했거나 위조 유가증권을 타의 행사해서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 관계에 있다면 그들끼리의 행사는 뭐 행사가 아니죠. 그들 사이에 위조 유가증권 교부 행위는 이건 범죄 실현을 위한 전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행사치 안 됩니다. 주관적 구성 요건 고의 외 수입 수출의 경우에는 행사에 목적이 있어야 되고 행사죄는 목적법 아닙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한 다음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는데 이게 무슨 목적범이야? 이건 목적범 아니야. 행사죄는 유가증권 위조죄는 목적범이지만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는 건 목적범 아니라고. 단 수입 수출은 목적범이야. 뭐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거고 행사죄만 목적범 아닙니다. 그다음 죄수 유가증권을 위조한 후 행사까지 했다면 위조죄와 행사죄 실체적 경합. 이 실체적 경합과 상상적 경합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왜 그러는 건가? 유가증권은 위조됐다 하더라도 그 안에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위조했을 때 이미 뭐 권리도 거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걸 행사하는 것은 상상적 경합이라 완전히 별개로 봐야 되는 입장과 위조할 때 다 된 거니까 상상적 경합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학설이 나눠지는 거죠. 보통은 위조죄와 행사죄의 실체적 경합입니다. 이 위조 유가증권을 행사해서 재물을 편취한 경우 여러 번 설명했죠. 행사죄와 사기죄의 무슨 경합? 이건 1타입이지만 실경이라고 그랬어요. 실경. 그다음 인지우표의 위조 변조죄. 자, 이 인지우표는 요 현찰과 유가증권의 중간쯤 영역에 있습니다. 이 결정적으로 현찰은 뭐 돈이니까 이 유가증권과 인지우표의 결정적 차이점은 그래서 인지우표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유가증권의 일종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우표는 뭐 1,000원짜리 우편 요금이 여기 화체되어 있잖아요. 1,000원어치의 가치가 강제 통용력은 없지만 둘 다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유가증권인데 이 어음수표와 인지우표의 결정적 차이점이 뭐 이건 부도가 날 수 있거든. 부도. 어음수표는 부도가 나거든. 인지우표는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뭐 부도라는 게 없지. 거의 현찰 쪽에 가깝지. 현찰 쪽에. 그러면서 또 뭐 강제 통용력은 없다는 거, 돈은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유가증권의 성질을 띠고 있고 부도라는 게 있을 턱이 없으니 또 뭐 이때는 현찰 쪽이. 그래서 인지우표는 양쪽 성격을 둘 다 동시에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유가증권과는 조금 달리 취급해요. 인지우표 위조변조죄, 인지우표를 위조변조함으로 성립하는 거고 8. 위조변조우표 인지 행사죄, 위변조된 우표를 행사하는 것이고 이때 행사란 바로 밑에 판례 진짜 우표처럼 사용하는 건데 세 번째 줄 우표 수집 대상으로 매매하는 것도 이거 뭐 행사죄 됩니다. 한편 위조된 우표를 정을 알고 있는 자한테 교부하더라도 뭐 원칙적으로 알고 있는 자한테는 행사가 안 되지만 뭐 그자가 이를 진정하게 발행된 우표로 사용할 거라는 걸 알면서 교부했다면 이건 뭐 행사의 목적 인정되고요. 우표인지 등의 위조 우표인지 등의 취득죄, 위조된 우표인지를 알면서도 취득하는 범죄고요. 다음 페이지에 우표인지 등의 소인 말소죄인데 이건 우표인지에만 있는 범죄입니다. 알다시피 면허증은 다들 땄지? 일종 면허 딸 때 이거 뭐 필기시험에 떨어지면 인지 또 붙이고 하잖아요. 바로 그때 붙여져 있는 인지 위에 찍혀 있는 뭐만 그 도장만 싹 지우면 새 우표 인지 같거든. 바로 우표인지는 건드리지 않고 그 위에 찍혀 있는 뭐만 도장만 싹 지워가지고 마치 새 인지우표처럼 사용하는 걸 이걸 소인말소죄라고 하는 겁니다. 뭐 통화위조죄나
어음수표에는 없는 그런 범죄죠. 우표인지 등 유사물 제조죄, 이건 뭐 통화 유사물 제조죄와 비슷하고, 마지막 예비음모죄, 우표인지도 예비음모 처벌하지만 뭐 유가증권 위조 변조, 우표인지 위조 변조는 뭐 예비음모 처벌하되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에 자수하더라도 필요적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자수로서 그냥 임의적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있어도 필요적 감면 혜택은 없다고. 자, 문서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거나 또는 변기하는 범죄 또는 행사하는 범죄입니다. 보호법익은 공공의 신용이고 정도는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입법 방식, 형식주의와 실질주의가 대립되어 있습니다. 형식주의는 독일, 실질주의는 프랑스 쪽 입장입니다. 자, 형식주의가 뭐냐면 문서에 관한 죄의 본질이 뭐냐를 놓고, 문서에 관한 죄의 본질은 바로 명의의 진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명의의 진정. 이에 비해서 프랑스 실질주의는 명의가 진정이면 뭐하냐? 내용이 거짓말인 걸 처벌하는 거지. 뭐 내용의 진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어디서 달라지느냐면, 자, A가 B한테 1억을 빌려주고 B는 A한테 당연히 돈을 빌렸으니 B 명의로 1억 차용증을 써줬겠죠. 어느 날 변제기가 다 돼서 4월 30일인데 4월 25일 날 장롱을 아무리 뒤져도 이게 없는 거야. 짐작가는 바가 있어서 아들놈들 데려다가 족쳤더니 이것들이 그냥 이 차용증을 딱지 접어가지고 놀다가 시궁창에 빠져서 버리고 왔다는 거야.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이 자식이 차용증이 없다는 걸 알면 절대 돈 줄 놈이 아니거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뭐 대충 글자 크기하고 이런 거 종이 재질하고 이런 걸 잘 봤으니까 비슷하게 그려가지고 B 명의의 도장도 그대로 찍어서 원래 차용증과 글자 하나 안 틀리게 비슷하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의 A를 문서 위조죄로 처벌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바로 뭐 독일은 처벌한다. 왜? 아무리 똑같은 내용이라도 뭐 A가 B 명의의 문서를 만들어냈다면 명의의 허위가 있는 것이고, 명의의 허위를 만들어냈다면 당연히 저건 문서위조죄로 처벌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프랑스에서는 뭐야? 내용의 거짓이 없는데 뭐하러 처벌하냐? 이거 처벌 안 한다로 가는 거야. 처벌 안 한다로. 그래서 프랑스는 내용의 진정을 보호하려고 하고 독일에서는 명의의 진정을 보호하려 함입니다. 우리나라는 명의의 허위가 있는 유형위조는 당연 공문서 사무소 다 처벌하고, 명의의 거짓이 없고 내용의 허위가 있는 거는 뭐만? 공문서만 처벌하고 사문서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뭐를 중심으로 됐다는 걸 알 수 있어? 형식주의, 실질주의. 형식주의, 공문서건 사문서건 명의의 허위가 있으면 무조건 다 처벌하고, 명의의 허위가 없는 요 내용의 허위가 있는 건 공문서만 처벌하고 사문서를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뭐를 중심으로? 형식주의를 중심으로 실질주의도 조금 갖다 붙인 거죠. 물론 처음부터 B가 이런 차용증을 써준 적이 없는데 A가 일본말로 가라로 이걸 만들어냈다면 이때는 뭐야? 명의도 허위고 내용도 허위니까 이때는 둘 다 처벌하겠지. 여기건 저기건. 그래서 우리나라는 명예 진정을 보호하는 뭐 형식주의를 주로 하면서 뭘 실질주의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판례, 피고인들이 작성한 회의록에다 참석한 바도 없는 소외인이 참석한 바 없는 소외인이 이걸 두 번씩이나 썼어. 소외인이 참석해서 사회까지 한 것으로 기재한 부분. 소외인이 참석한 바 없는, 이거 두 번 들어간 거 맞죠?
참석한 바 없는 소외인이 하나는 지우세요. 마치 참석해서 사회까지 한 것으로 기재한 부분, 이게 바로 사문서의 허위 작성인데 사문서는 유형위조만 처벌할 뿐 이거 죄가 되지 않는다. 사문서의 무형위조를 처벌하는 유일한 범죄가 뭐라고요? 이거 모르면 안 돼. 아까 허위 진단서 작성죄, 요거 하나만 사문서의 무형위조를 처벌하는 범죄라고. 이걸 알아야 이제 여러 개 판례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뭐 회의록을 가짜로, 누가 뭐를 가짜로, 전부 다 뭐가 아니라면 진단서가 아닌 회의록, 종중 감사 의견서 같은 이런 모든 내용에 허위 기재를 했다 하더라도 진단서가 아니라면 무죄라고. 문서에 관한 죄는 배임죄가 성립되는가 하는 것들은 건 별개의 문제이고, 현행법 하에서는 진단서를 제외하고는, 거기다 살짝 메모해 두세요. 진단서를 제외하고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문서의 개념, 문서라고 다 문서냐? 일단 문서라고 하기 위해서는 문자 또는 문자가 아니라면 문자를 대신하는 부호에 의해서 작성 명의인의 관념과 의사를 표시하는 어느 정도 계속성 있는 물체입니다. 또 종이에 쓰여진 글씨라고 다 문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영양가, 즉 일정한 두 번째 줄 중간 법률관계나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거여야 돼요. 따라서 개인이 쓴 일기나 메모, 이것들은 문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세 가지, 계속적, 증명적, 보장적 기능 세 가지는 구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 다음 페이지에 이 계속적 기능, 적어도 사람의 관념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어느 정도 계속성은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계속성이 전혀 없다 하면 이건 문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칠판에다가 12월 24일 날 주안지역에 눈이 10cm 이상 쌓이면 여러분들한테 데이트비 명목으로, 데이트 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씩을 쏘겠다. 학생들이 여기 동의 했다 할지라도 요거 문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쓱 하면 다 지워지는 게 무슨 문서야? 가끔 이제 여름에 보면 남친 여친이 해변가에 가서 JS FPG 둘이서 하트 표시, 바다 물이 들어왔다 나가면 다 지워지는 거죠. 그렇게 모래바닥에 쓴 글씨, 칠판에 쓴 글씨, 나무에다 물로 쓴 것들은 곧 사라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문서를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웬만큼 오랫동안 견뎌낼 수 있는 물체여야지. 그 대신 오랫동안 견뎌낼 수 있는 물체라면 꼭 종이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죽, 도자기 다 괜찮아. 그래서 동그라미 2번부터 봅시다. 문서는 의사표시가 어느 정도 계속성을 지녀야 되기 때문에 계속성이 없는 모래나 눈 위에 쓴 글, 흑판에 백목으로 쓴 글,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 이건 문서가 아닙니다. 아니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아래 한글로 쓰면 글씨로 쓴 것보다 훨씬 깨끗하게 글씨로 아래 한글 화면에 깨끗하게 나타나는데 이건 왜 문서가 아니라는 거야? 사실은 아래 한글 파일이나 txt 파일 아니면 워드 파일은 뭐에 불과한 거고 전자 기록에 불과한 거고, 그 전자 기록을 아래 한글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니터상에 글자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문서가 될 수는 없어요. 최소한도 시각적 방법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물체여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니까 문서가 될 수 없습니다. 단
그 아래 한글 파일로 문서를 작성한 거, 아래 한글 파일 자체가 문서가 될 수는 없지만 그 아래 한글 파일을 뭐로 프린터로 뽑아서 종이에 찍혀 넣었다면 이건 문서가 될 수 있어요. 요건 문서가 될 수 있지만 아래 한글 자체가 문서가 될 수는 없어. 그래서 이번에 형사소송법에서 바로 뭐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공소장에다가 뭘 범죄 사실 일람표 같은 것들을 뭘로 USB 파일로 넣어가지고 제출한 거, 그 부분까지 공소를 제기한 걸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기록 제출한 건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다시 바로 아래 판례.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 이건 전자기록일 뿐이지 이건 문서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서, 종이로 된 문서를 위조하지 않은 채 뭐만 컴퓨터로 소위 뭐 조작을 한 문서, 그래서 아래 한글 파일을 만들었다면 이 파일 그 자체는 문서 위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안 돼. 뽑으면 문서 위조 돼. 뽑으면 뽑기 전에 그 전자기록 파일 그 자체는 절대 문서가 될 수 없어요. 그다음 동그라미 1번으로 돌아가서 의사표시, 일정한 의사가 표시돼야 돼. 따라서 전혀 의사표시가 아니라 어떤 의사표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소위 면책 증권이라고 하는데 신발표, 번호표, 명찰, 문패, 명함 이런 것들은 문서가 될 수 없어요. 보통 이제 사우나에 가면 제가 86번이면 자기는 86번 신발장에다 넣으면 되지만 그건 조금 잘 돼 있는 데고, 어떤 데는 그 신발을 잠그지 않고 번호만 쫙 돼 있는 게 있어. 번호만. 그 번호에다 넣으면 돼. 누구나 뺄 수 있어. 나도 한번 잊어버렸어, 신발. 어떤 놈이 추잡스럽게 남의 신발을 훔쳐갔더라고. 그때 바로 뭐 접객업소에서 엉뚱한 놈이 쓰레기 같은 신발 신고 와가지고 괜찮은 신발 그냥 꺼내가는 경우가 많거든. 나중에 그 신발 주인이 내 신발 어디 갔냐고 하면 이제 식당 주인하고 싸움이 벌어져. 그래서 식당 주인이 번호표를 교부한 다음 나갈 때 3번 내고 3번에서 꺼내가는가를 확인해. 다른 사람 거 못 가져가게. 요게 바로 식당의 번호표야. 이건 문서 아닙니다. 신발표, 번호표, 명찰, 문패는 문서 아닙니다. 니은 이때 의사표시 방법은 문자가 보통이지만 부호도 포함되어, 그래서 부호는 가독적 부호면 족하고 발음적 부호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맹인의 점자, 속기, 전신 부호도 이거 뭐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디귿 문서는 명인의 의사표시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원본 또는 복본일 것을 요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본, 등본, 초본은 인증이 없는 한 문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 형법상 복사문서는 문서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사본, 초본, 등본은 인증이 있어야 문서로 볼 수 있지만 복사문서, 옛날에는 복사문서도 문서로 안 봤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복사문서도 문서로 봐야 된다는 전원합의체 판례를 냈고, 그 뒤 98년도 형법이 개정될 때 237조 2가 추가돼요. 그래서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해서 복사한 문서도화의 사본도 문서도화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제는 쉬운 말로 원본만 해당되고 복사문서는 안 됐었는데 이제는 뭐 복사문서도 문서로 봅니다. 또 리을 문서는 반드시 법률상 일정한 형식을 완비할 필요는 없고 약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소위 생략문서 내지는 함축문서라고 하는데, 세금 완납 소인이나 우체국 일부인, 전세 계약의 확정일자도 이거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완납 소인이라는 건 이제 보통 이제 문서에 학원에 이제 교육부, 문화교육부에서 우리 학원으로 문서가 왔다 합시다. 그럼 이제 우리 학원에서
언제 이 교육부의 문서를 우리 학원이 접수했는지 소위 접수 도장을 찍잖아요. 접수 도장을 찍으면 여기 뭐 스탬프를 묻혀가지고 시간이 나오고 여기 학원 이름 나오고 날짜를 매일 돌려서 맞출 수 있어. 그래서 2018년 뭐 4월 25일 이렇게 돌려서 맞힌 다음 시간을 여기 오후 3시 20분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스탬프에 찍어가지고 여기다 뻑 찍으면 바로 뭐 4월 25일 날 3시에 요 한국 우리 고시학원에서 이 문서를 접수했다는 거야. 자, 요거 인장이다 문서이다. 인장이에요 문서예요. 도장은 파란색 도장처럼 찍었지만 4월 25일 날 우리 학원에서 이 문서를 접수했다는 뭐 의사가 표시된 문서야. 이거 함축 문서 또는 생략 문서라고 하고 이거 인장 아닙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건 문서가 아니죠. 인장이 아니라 문서라고 함축 문서. 그다음 화가의 낙관이나 연예인의 사인과 같은 서명은 이건 인장에 해당할 뿐 문서는 안 됩니다. 비읍 문서는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녹음 테이프나 음반 같은 것들은 이건 문서로 볼 수 없습니다. 녹음 테이프나 음반은 형사소송법상 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 녹음 테이프 그 자체가 문서가 될 수는 없어요. 한편 3. 증명적 기능. 문서는 일정한 법률 관계나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문서를 통해 나타난 의사표시가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적합해야 되고 따라서 계약서, 유언장, 고소장, 회의록, 이력서, 추천장 이런 것들은 전부 문서지만 예술작품, 그림 아니면 뭐 소설가가 쓴 소설이나 시인이 쓴 시 이런 것들은 전부 뭐 문서 아닙니다. 또 일기장, 연애 편지 이런 것들도 다 뭐야? 연애 편지가 무슨 문서야? 이거 고등학교 때 또 유난히 연애 편지 잘 쓰는 놈이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또 반성문을 그렇게 잘 쓰는 애가 있어. 얘 반성문 보면 선생님들이 감격해가지고 그냥 한 통 받으면 그냥 용서해줘. 알바도 했어요. 그 친구가 반성문 써주고 그랬습니다. 자, 반성문 내 대신 썼다고 해서 A가 B의 반성문을 B 명의로 써줬다고 해서 이게 문서위조죄 되나? 안 돼요. 반성문이 무슨 문서야? 증명의사. 문서는 법률상 권리 의무나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을 증명하려는 증명의사가 있어야 되고 이때의 증명의사는 원칙적으로 뭐 확정적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가계약서나 가영수증은 뭐 단순한 가계약서나 가영수증은 문서지만 단순한 초안이나 초고는 문서 아닙니다. 이 가계약서, 가영수증도 사실은 초안에 불과한 계약서를 일단 다 이렇게 해봅시다. 대충 이렇게 할까요? 이건 관두겠습니다. 이거 안 되는데요. 이건 문서 아니야. 이게 초안이야. 이게 가계약서라는 건 뭐냐면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뭐 12월 20날 뭐 요거 계약금을 주는 걸 조건으로 이때 효력을 발휘하기로 합시다. 이런 게 가계약서지. 자, 우리 계약을 할 때 계약서 내용을 대충 이 정도 할까요? 이건 초안에 불과한 거야. 바로 이게 가계약서. 가계약서가 초안 정도에 그친다면 이건 문서가 될 수 없고 바로 뭐 본 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이게 문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가계약서나 가영수증도 본 계약서에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문서지만 단순한 초안 초고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 다음 단순히 피해자 회사의 법인 명판과 인감 도장이 찍힌 백지, 그냥 도장만 딸랑 찍혀 있는 거,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 문서가 될 수 없고 한편 바로 아래 시험에 나왔죠. 이 담배값을 보면 우리 KTNG 이 담배값에 보면 뭐가 나와? 상표가 나오죠. 거기 뭐 손가락 3개 비슷한 거, 담배잎 3개인지 손가락 3개인지 요것도 뭐 일종의 뭐 요것도 도화에 해당되고 이거 KTNG가 만들어낸 담배다라는 증명 기능이 있기 때문에 뚜껑굿이 그러한 담배값은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된다. 그 다음 보장적 기능.
이 문서에는 형식적, 자 조금 아까 형식주의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명의의 진정을 보호하자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A가 B를 죽였음. 그리고 아무도 없는 거야. 날짜도 없고 이 A가 B를 죽였다는 이 글을 누가 썼는지가 안 나와 있는 거야. 이거는 문서가 아니라 낙서 쪼가리지. 낙서 쪼가리. 낙서 쪼가리. 문서 아닙니다. 최소한도 문서에는 누가 나와야 돼? 그 문서를 누가 만들었는지 작성 명의는 나와야 됩니다. 보통 이 작성 명의인이 이름이 표시되는 게 보통이지만 이름이 아니라도 별명이나 아호가 나와서 그 사람이 그 별명으로 누군지를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뭐 꼭 이름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별명 아호로 표시돼도 되고 명인만 알 수 있다면, 또 두 번째 줄 성명이 표시될 필요는 없으며 서명이나 날인이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이름으로 계약서를 썼다면 도장을 안 찍어도 자기 필체니까 이거 그냥 문서가 될 수 있다고, 도장이 안 찍혀도. 그다음 사자와 허민 명의 문서에 뭐 옛날에는 굉장히 복잡했어. 공문서는 되고 사문서는 안 되는데, 사문서는 뭐 사망 날짜 전에 날짜로 된 건 되고 사망 날짜 이후로 된 건 안 된다, 이렇게 복잡했었는데 통일됐죠? 사문서도 사망한 자 허민 명의의 사문서도 그냥 문서 위조죄 되는 거로 바뀌었어. 이번에 시험에 나왔어. 문서 위조 안 되는 거로. 사망 날짜 후로 작성됐으면 안 된다. 노노노노. 사망 날짜 전이건 문서건. 그 판례 네 번째 줄, 그 명인이 실지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다 하더라도, 이거 뭐 아래 줄 것 부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되고, 마지막 줄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옛날에 안 됐었어요. 지금 이제 다 돼. 그 다음 공문서와 사문서. 공문서는 공무원 명의의 문서고 사문서는 사인 명의의 문서지 뭐예요. 예를 들면 피신조서, 주민등록증, 국립대학교 학생증 같은 것들이 다 공문서고요. 3번 우리나라 공무소, 공무원이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 안 됩니다. 외국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가 아니라 사문서로 봐. 그래서 유명한 조양은이 홍콩 교통국장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자기 사진을 갖다 붙이고 유효기간이 끝난 걸 유효기간 내에 있는 걸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했죠. 이게 바로 사문서 위조야. 여기서 두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원래는 남의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자기 거로 바꿔 붙이는 건 원래는 뭐요? 동일성이 깨졌기 때문에 위조라고 그랬죠. 운전면허증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운전면허증 뭐가 아니라서, 신분증이 아니라서 사진 바꿔 붙인다고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운전면허증은 면허증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진 바꿔 붙여도 문서 위조가 아니라 변조입니다. 근데 왜 이건 사문서 위조로 처리했나? 죄명 사문서 위조였어. 왜? 여긴 빠졌지만 유효기간이 끝나서 효력이 없어진 걸 유효기간을 바꿔가지고 효력이 있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위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홍콩 교통국장 사문서, 유효기간이 끝난 걸 안 끝난 거로 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가 된 거예요. 한편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사립대학교 학생증, 이력서, 예금 청구서, 인증받은 사서증서, 전부 세금 수납 영수증 전부 다 사문서입니다. 한편 3. 공사병전문서, 즉 공문서와 사문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걸, 이걸 공사병전문서라고 하는데, 바로 아래 판례 사서, 증서, 인증서 중 인증기재 부분은 공문서지만 그걸 뺀 나머지는 사무서이기 때문에 인증기재 부분을 변조하면 공문서 변조가 되겠지만, 인증기재 부분을 제외한 두꺼운 것이 사서, 증서의 기재 내용의 일부를 변조했다면 이건 사문서 변조가 되는 겁니다. 한편 이
용도가 부동산 매도용일 경우를 제외한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라는 기재를 함부로 변경을 한 거. 이거 옛날에는 공문서 변조로 처리했었는데 이제 무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A가 갑 동사무소에 가서 갑 동장 명의로 소위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으면 갑 동장이 A의 도장 인감증명을 하는. 그리고 꼭 인감증명을 신청할 때는 뭐 용도를 쓰거든. 그래서 뭐 부동산 매도용 또는 대출용 또는 회사 등에다 제출하는 제출용 이런 걸 쓰도록 돼 있거든. 그래서 동장이 이걸 뭘로 대출용으로 발급을 해줬는데 대출받다 실패를 했고 마침 회사에서 인감증명을 또 제출하라고 하니까 대출용의 대자를 지우고 제출용으로 바꿨다면 이게 옛날에는 공문서 변조였거든. 다르면 변조니까. 그런데 지금은 뭘로? 부동산 매도용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백지위임이야. 용도를 안 써. 본인이 쓰세요 하고 안 씁니다. 따라서 요 부동산 매도용을 뺀 나머지는 A한테 갑이 뭐를 했으니까 위임 승낙을 했으니까 승낙 내지는 이제 위임을 했으니까 A가 이걸 대출용으로 썼다가 뭐로 제출용으로 바꿔도 A한테 뭐가 있으니까 권한이 부여돼 있으니까 또 거짓도 아니잖아. 대출용으로 했다가 대출이 안 되니까 지우고 제출용으로 쓰는 거 맞잖아. 이건 허위공문서 작성도 될 수 없고 변개도 될 수 없고 이거 무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것 부분 설명이 두 번째 줄 증명문구에 의해서 증명되는 부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거야. 과거에는 모든 인감증명 용도도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주민등록법이 바뀌는 바람에 부동산 매도용을 뺀 나머지는 본인이 기재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발급받아봐. 저 한번 발급받아봤나? 신원증명서? 한번 발급받아보라고. 신원증명서하고 또 뭐? 신용평가서 한번 발급받아보라고. 자기 상태를 확인해보라고. 자, 따라서 부동산 매도용을 뺀 나머지는 다 권한이 위임됐기 때문에 위임된 권한에 따라 용도를 썼건 바꿔 썼건 범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3번도 시험에 나왔어.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 실태 조사 카드는 학교장이 작성하는 부분은 공문서라 볼 수 있지만 교사 명의로 된 그 부분은 교사가 직접 작성하는 거니까 이건 사문서로 봐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요거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준공검사 결과 보고서, 준공검사 조서, 요거 준공검사 조서 공문서에 해당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는 조서니까. 자, 그다음 사문서 위조 변조죄. 이제 위조 변조에 대한 기본적인 테크닉은 기본 개념은 다 배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범죄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문서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도화를 위조 변조함으로써 성립되고, 객체는 문서라고 다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 또는 도화입니다. 행위는 위조 변조고, 위조란 권한 없는 자가 함부로 타인 명의의 문서를 명의를 모용해서 작성하는 거고, 다만 기억, 명인의 명시적이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거나 포괄적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이건 무형 위조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위임의 취지나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권한을 넘어가는 순간 권한 없는 것이고, 권한 없다면 위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의 백지, 대출 신청서 및 영수증에 위임 범위를 넘어선 금액을 기재하는 거, 이거 사문서 위조고요. 이때 맨 아래 판례 밑에서 두 번째 줄,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벗어나면 위조지만 권한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조금 남용해서 문서를 작성했다면 이건 사문서 위조죄 안 됩니다. 왜? 권한이 부여됐기 때문에. 역시 다음 페이지에 피고인이 갑과 공모해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정한 확인 서면에 등기 의무자란에 등기 의무자 을 대신 갑이 우무인 오른손으로 도장 찍는 거, 우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을명의 확인 서면을 위조한 다음 법무사를 통해서 교부받았다 할지라도 이거 뭐 위 확인 서면은 법무사 명의의 문서이고 작성 명의인 법무사가 피고인들에게 속아서 등기 의무자를 을로 하는 내용의 확인 서면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걸 위조했다 볼 수는 없습니다. 소위 뭐 허위 작성죄가 될 수는 있어도 위조는 안 된다고. 왜? 법무사 명의의 문서가 법무사 명의의 문서에 법무사가 잘못된 내용을 기입한 것은 자기 명의의 문서에 자기가 잘못된 내용을 기입한 거거든. 알고 됐단 뭐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모르고 했다면 과실이 되는 거고, 이거 위조는 안 됩니다. 니은 타인 명의를 모용해야만 하므로 대리권, 대표권 없는 자가 대리인으로서 본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건 뭐 자격모형 문서 작성죄가 되고, 또 작성 권한 없는 자가 작성해야 하므로 대표권, 대리권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해서 작성했다면 이건 뭐 문서에 관한 죄는 성립하지 않고 배임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지배인이 자신을 회사 대표이사로 표시해서 연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했다면 이 주식회사 지배인도 요거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부여된 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는 안 돼요. 배임죄가 성립할 수는 있죠. 판례 정리.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는 경우 첫째가 바로 뭐 유효기간이 경과한 문서를 유효기간 내인 거로 바꾼 거는 이건 변경이지만 뭐 동일성이 깨졌기 때문에 위조가 된 겁니다. 사문서 위조. 그다음 명인을 기망해서 이것도 이제 순경시험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나왔는데, A가 시각장애인 B한테 시각장애인이라고 앞이 안 보인다고 맨날 그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뭐 건강에 안 좋아요. 시각장애인도 가가지고 옆에서 도와주면 얼마든지 헬스 하시니까 자 헬스 가입입회서에다 도장 찍고 수시로 와서 헬스 하세요. 1시간씩. 그래가지고 B가 건강에 좋아지고 맞아. 아무리 뭐 시각장애인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적어도 시각장애인이라도 뭐 이게 저 러닝머신 붙잡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건 뭐 힘든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덜컥 사인을 했는데 이게 뭐야? 차용증 1억짜리 차용증이었어요. 이때 바로 얼핏 보면 뭐야? B가 B 자기 명의의 문서에다 서명을 했으니까 뭐 허위 작성일 것 같잖아. 그러나 이때 B는 이 내용을 알았다면 절대 뭐 서명 안 했겠지. B가 A한테 속아가지고 서명한 건 마치 A가 뭐 B를 속여서 B의 의사에 반해서 차용증을 만들었으니까 이건 뭐 A가 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거로 봐야지. 위조. 이건 위조예요. 역시 3. 졸업증명서에 성명 기재가 없거나 작성권자의 서명만이 누락됐다 할지라도 딱 봐도 진짜인 것처럼 보였다면 이거 사문서 위조입니다. 물론 국립대학교 졸업증명서였다면 공문서 위조가 됐겠지. 4. 상대방이 도장이 미리 찍힌 혼인신고서 용지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서 혼인신고를 한 거 이거 사문서 위조고, 혼인신고까지 이 혼인신고서가 사문서 위조고, 혼인신고해가지고 가족등록부에 부부로 등재된 건 이건 뭐야? 이건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가 또 따로 성립되는 거예요. 역시 5. 유효기간이 경과한 국제운전면허증이 바로 저 위에서 봤던 뭐 홍콩 교통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입니다. 타인의 사진을 떼고 자기 사진을 붙인 건 사진 때문에 위조가 된 게 아니라 사진 때문에 위조가 되는 건 주민등록증이고 운전면허증은 사진을 바꿔도 위조 아니에요. 변조라고. 근데 왜 이게 위조라고? 앞부분에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운전면허증을 뒷부분이 빠진 거야. 사진을 떼고 붙인 다음 유효기간 내인 것처럼 바꿨기 때문에 위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뺐으니 이게 뭐야? 유효기간이 경과한 걸 그냥 사진만 떼고 붙이면 이건 사문서 변조지. 이건 유효기간이 경과한 뒤
경과 안 된 것처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처럼 바꿨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가 된 사건입니다. 한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기한자가 작성권자 결재를 받지 않고 문서를 작성했다면, 자, 이건 여러 번 나와. 이것도 A 밑에 부하 B가 A한테 결재를 올려서 A가 결재를 해서 A 명의의 문서가 만들어졌다면 허위 내용이라면 이건 뭐야? 얘는 몰라. 알면 이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공문서라면 허위라는 걸 알고 허위 기재하면 이게 뭐야? 요거지 뭐야? 요거 허위 공문서 작성죄. 근데 얘는 몰라요. 모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고 과실 허위 공문서 작성인데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과실범위 없으니 얘는 무죄가 되는 거고 얘는 뭐예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 이건 간접정범이거든. 그런데 이건 결재를 받는다는 건 A의 동의 내지는 뭐 승낙을 받는다는 거거든. 그런데 결재도 안 올리고 그냥 B가 A 명의의 문서를 만들었다면 이건 뭐야? 다르면 위변조. 이건 공문서면 공문서 위조, 사문서면 사문서 위조가 되는 거예요. 결재 없이 작성했다면. 이것도 시험에 좀 많이 나온 거예요. 결재를 받고 했냐, 결재 없이 했냐. 이거 은근 비교 문제로 많이 나왔어요. 7. 신탁자의 상속인이 수탁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 수탁자 명의의 채권 이전 등록 청구서를 작성해. 볼 것도 없어. 남의 명의의 문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 위조지. 8. 작가협회 회원이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협회 교육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호 협회 회원들한테 우편으로 송달한 거 볼 것도 없어. 자기 이름으로 돌리지 왜 남의 명의로 돌려? 이거 그러니까 A가 B 명의로 요 호소문을 작성해서 회원들한테 다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 회원들이 뭐 회장 가봐줘 쓰레기 같은 놈이구만. 그리고 다 욕을 하고 그러니까 회장이 화가 나가지고 B를 불러가지고 닥달했겠지. 당신 왜 이래? 나하고 뭐 원수 있어? 원수 졌어? 왜 그러신데요? 당신 이름으로 호소문 다 돌려가지고 작가들이 난리가 났잖아.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근데 왜 당신 이름이 찍혀 있어? 봤더니 B 이름이 찍혀 있는 거지. B는 갑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 자식이 이 인간 이름으로 하는 바람에 이 사람만 지금 뭐 얘한테 욕먹고 이걸 돌린 사람이 회원들은 다 B인 줄 알고 있을 거 아니냐고. 요거 사문서 위조 성립됩니다. 그 다음 9번 이것도 이번 검찰직 시험 문제인가 이번에 또 나왔어.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 갑으로부터 갑 소유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했는데 만일 그 후 갑자기 갑이 사망하자 갑이 안 죽었으면 이 아들이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권한 일체를 위임받았으니까 땅을 팔아먹건 계약서를 작성하건 뭐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갑의 사망과 동시에 뭐 사망하는 순간 부동산이 아직 처분 안 됐다면 사망하는 순간 모두 다 나가리 되고 뭐 상속인이 공동 상속하는 겁니다. 손 못 대. 그런데 소유권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쉬운 말로 자식놈 하나가 아버지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부동산 처리하려 했는데 아버지가 죽은 거지. 그럼 형 동생 있으면 뭐 부동산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거 혼자 다 처먹으려고 뭐 소유권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을 작성해 가지고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했다면 뭐 사망하기 전이라면 뭐 승낙이 있었지만 사망과 동시에 그 승낙은 뭐 파토된 거야. 그럼 뭐 위임장 작성할 권한도 없이 작성했으니까 이거 사문서 위조가 되는 겁니다. 역시 10번 이것도 대표이사와 비슷해. 갑교회 목사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과 갑교회를 탈퇴함으로써 그 대표 목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후 갑교회 명의로 갑교회의 소유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 행사했다면 이건 뭐 아까 얘기했던 바로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2017년 12월 31일로 그만두고 2018년 1월 1일부터 B가 이 회사 대표인데 이 인간이 뭐 명의로 4월 25일 날 이 갑 주식회사 대표 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 뭐 위조야, 위조. 그 다음 11번도 역시 뭐 고소위임장에 첨부된 진정한 경유증표는 요 고소사건에 제출됐다면 이 사건에만 써야지 이걸 복사해다가 다른 고소사건에다 또 제출했다면 이거 사문서 위조 됩니다. 허락 없이 막 복사했으면. 변조,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문서 내용을 권한 없이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겁니다. 내용이 어떤가는 묻지 않습니다. 허락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에다 손을 대면 변조가 되는 겁니다. 한편 기억 두 번째 줄 새로운 직명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변조가 아니라 위조입니다. 동일성이 깨졌기 때문이고 니은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가하기 때문에 문서의 본질적 부분이나 중요 부분의 변경을 가하면 동일성이 깨지고 동일성이 깨지면 위조가 됩니다. 또 타인 명의의 문서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명의의 문서에 변경을 가하는 건 이건 뭐 문서 변개에 해당되고 사문서는 무죄. 그 사문서가 타인 소유라면 문서 손괴죄만 성립되죠. 조금 쉬었다가 판례 정리 봅시다.